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7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CVP 분석 에 대해서 지난 시간 공부를 했고요. 오늘부터는 페이지로 보면은 88페이지 CVP 분석의 확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주로 이제 복수 제품, 우리가 아마 이 챕터의 맨 처음에 이제 CVP 분석의 가정이 나오는데, 가정에서 공부할 때는 우리가 한 가지 종류의 제품만 생산, 판매한다고 그랬는데, 제품이 한 가지 이상 복수 제품을 할 때 CVP 분석이 어떻게 되나, 또 원가 동인이 여러 개 있을 때 CVP 분석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고정 원가가 일정하다고 그랬는데, 관련 범위 내에서 일정하다고 그랬는데, 범위에 따라서 고정 원가가 달라질 때 어떻게 되느냐, 요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은 가정이 깨질 때, 기본적으로 71페이지에서 얘기한 CVP 모형의 가정이 깨질 때 CVP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CVP 분석의 확장, 가정을 엄격하게 해놨었는데, 그 가정이 벗어났을 때, 그 가정이 달라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그냥 지금까지 했던 거 그대로 로직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88페이지 우리가 슬라이드를 보면서 88페이지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제품을 하나만 생산한다고 해서 제품을 두 개, 이 슬라이드에서 같이 A 제품, B 제품을 생산할 때 판매량을 QA라고 그러고 QB라고 그러고, 단위당 판매 가격이 100원이고 120원이고, 단위당 변동원가가 50원이고 80원이고, 공원이익이 그러면은 이제 100에서 50 빼니까 50, 120원에서 변동물 빼니까 40 이렇게 되죠. 그리고 고정원가가 26만 이럴 때 총 공원이익을 보면, 총 공원이익은 뭐예요? 공원이익 곱하기 수량만큼 50QA 플러스 40QB, 50QA 플러스 40QB죠. 손익금융증에 되려면 이거의 합이 고정원가 26만원이랑 동일하면 된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똑같아요. 그냥 A, B를 더했다는 거 말고는 똑같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복수 제품 하에서의 손익분기점 했을 때는 이 50QA 플러스 40QB가 26만일 때, 요게 이제 QB는 마이너스 44분의 5 QA 플러스 40분의 26만, 이런 1차 함수가 되죠. 그러니까 검은색 선이 된다고요. 물론 이제 QB의 우리 보통 Y절편이라고 하면, Y절편은 X가 0일 때니까 40분의 26만 그렇게 되겠죠. X절편은 Y가 0일 때니까 50분의 26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오는 검은색 선이 되는데, 여기서
A, B 제품을 몇 개씩 생산하느냐, 그 매출 배합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 그거는 이제 최적의 매출 배합이 책에서 보면은 1대2라고 나오면, 이건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1대2로 QA 대 QB가 1대2라고 나오면 이게 이제 그 핑크색으로 1대2 길이가 2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는 저 동그란 원 안에 저 점에서 생산량이 결정된다. 그래서 A 제품은 2,000개, B 제품은 4,000개. 그럼 너 보면 아마 그 2,000 곱하기 50 하면은 10만이고 4,000 곱하기 40 하면 16만에서 26만이 나오겠죠. 더하면 이렇게 해서 복수 제품 하에서의 손익분기점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손익분기점이 된다라고 나오는 게 그 내용이고, 결국 그래서 요거는 앞에 거 A와 B 두 가지 제품에 따른 공헌이익과 수량이 나오고 손익분기점식이 나온 다음에 두 A와 B의 매출 배합 비율식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까지 예를 가지고 뭐 쉽게 여러분들 그 공부를 했는데, 여러 제품이 존재하고 그 제품들이 매출 배합 비율, 매출량 배합 비율 또는 매출액 배합 비율을 아는 경우에 손익분기점을 구하는 산식에 있어서 손익분기점의 총 판매량은 고정원가를 나누기 매출량 배합 비율 기준 그러니까 A를 몇 생산하고 또 A의 단위당 가중평균 공헌이익으로 나눠주고, 또 특정 제품의 손익분기점 수량은 결국 손익분기점 총 판매량 중에 특정 제품의 매출량 비율을 하면은 뭐 앞의 예에서와 같으면은 A는 얼마, B는 얼마, 그 식에 따라서 요 식에 따라서 우리가 구한 거죠. 다음에 총 매출액은 거기다가 판매량에다가 뭐예요? 뭐 결국은 매출액이니까 그 공헌이익률을 가지고 하면은 결국은 그 가격, 공헌이익이라는 게 결국 전체 가격에서 변동비를 뺀 거니까 그거를 가지고 우리 구한 거니까 그 식은 이렇다. 요 식은 그런데 뭐 복잡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배합 비율 기준 가지고 가중평균 공헌이익을 단위당 가중평균 공헌이익을 둘 다 고른 거고요. 둘 다 고른 거고, 거기에다가 특정 제품의 손익분기점, 판매 수량이나 매출액을 고르면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한다. 거기다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목표 이익까지 구할 때, 목표 이익까지 구하려고 하면은 고정원가 플러스 목표 이익을 대입하여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그 얘기할 수 있어요. 앞에 예를 그대로 그냥 쓴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이제 얘가 나와요. 이거 여러분 한 번씩 풀어보세요. 예, 한 번씩 문제 읽어봤죠? 그럼 저랑 한번 풀어볼까요? 그림 4-4 책으로 보면 91페이지요. W회사는 두 가지 제품 X와 Y를 판매하려고 한다. X 제품의 판매 가격은 400원, 예상 판매량은 12만 개. 그러니까 매출액이 400 곱하기
아니 1200개 그러면 48만원이겠죠. Y 제품은 800개, 예상 판매량은 800개, 뭐 판매 가격이 800개 하면은 64, 88, 64만원이죠. 두 개를 합치면은 2000개를 생산하고 합치면은 112만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변동원가를 보면 변동원가는 뭐 거기 표에 나타나 있죠. 39만원, 48만원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러면은 공원이익은 앞에 거는 48에서 39 빼니까 9만원, 뒤에 거는 64에서 48 빼니까 16만원 이렇게 되고 전체로 따지면은 25만원 이렇게 되죠. 그런데 고정원가가 그 96,250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게 나오면 첫 번째, 매출량 배합 비율에 의한 단위당 가중평균 공원이익을 계산하고 손익분기점의 매출량을 계산하고 목표이익 20만원을 실현하기 위한 매출량을 계산해라. 그러면은 지금 전체 매출량 배합 비율이 얼마예요? 3대 2죠. 그러니까 5분의 3만큼 X제품을 생산하면 되고 5분의 2만큼 Y제품을 생산하면 되는 거죠. 그럼 가중평균 공원이익은 얼마겠어? 네? 가중평균 공원이익은 5분의 3의 단위당 공원이익이 얼마예요? 예? 단위당 X가 몇 개야? 1200개죠. 1200개를 공원이익이 9만원이면 9만 나누기 1200 하면 얼마야? 75원이죠. 그죠? 그리고 16만 나누기 800개를 하면 얼마예요? 뭐 200원이죠. 그러니까 75원씩 공원이익이 생기는 거를 5분의 3만큼 생각하고 생산하고 200원씩 생기는 거를 5분의 2만큼 생산하고 그럼 이거를 가중평균하면은 75 곱하기 5분의 3 더하기 200 곱하기 5분의 2 이러면은 125원이 나오죠. 그죠? 넘어가 볼게요. 125원이 나와요. 125원. 그러면 손익분기점에서 총 매출량은 총 고정원가가 96,250원이니까 125원으로 나누면 770개가 내서 X제품 매출량은 770개에 5분의 3에서 462개고 Y제품의 매출량은 770개에 5분의 2 그래서 308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 매출 수량은 그 손익분기점의 총 매출량은 770개가 나오고 그죠? 가중평균 공원이익은 125원 앞에서 나오고 X제품의 매출량은 770개 중에 5분의 3이니까 462개 Y제품 매출량은 779개 5분의 2니까 308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총 매출 수량으로 보면은 그 다음 3번 문제는 손익분기점이 아니라 목표이익 20만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고정원가 96,250원에다가 20만원을 더 더한 다음에 아까 나온 125원으로 나눠주면 그죠? 가중평균 공원이익 125원으로 나눠주면 2370개가 나오죠. 그죠? 2370개에 5분의 3은 X제품 5분의 2는 Y제품 그래서 X제품은 1422개 Y제품은 948개 네, 이렇게 나오죠. 뭐 두 개로 늘어났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고요. 그것만 배합 비율은 문제에서 주는 거니까 배합 비율에 따라서 공원이익을 가중평균 공원이익 그러니까 가중평균 공원이익만 계산을 하면은 큰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거다 해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두 개, 뭐 사실은 세 개가 돼도 마찬가지겠죠. 뭐 해보면
A, B, C 세 개를 생산한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공원이익을 가중평균 공원이익을 구하는데 A를 30%, B를 30%, C를 40% 한다. 그러면 뭐 0.3, 0.3, 0.4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구한 다음에 하면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책으로 92페이지요. 92페이지 보면은 단계별 고정 원가가 존재할 때의 CVP 분석인데 단계별 고정 원가가 존재할 때 CVP 분석은 관련 범위 내에서도 고정 원가가 계단식으로 변하는 단계별 고정. 그러니까 고정비가 지금까지는 일정하다고 우리 생각했는데 생산량을 팍 늘리면 그만큼 고정비가 더 늘겠죠. 쉽게 얘기하면은 조그만 기계를 가지고 뭐 얼마 일정한 수량만큼 생산하다가 생산량이 팍 늘어나면은 뭐 생산 라인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기계를 더 큰 기계를 들어올 수도 있고 기계를 여러 개 들어오니까 그만큼 고정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공장의 면적을 더 작업장을 더 넓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게 이제 그 92페이지인데 이건 여러분들 그냥 되게 뭐 그렇게 평이해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S사는 단일 제품 A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단위당 판매 가격은 100원이고 단위당 변동원가는 50원이다. 그래서 그럼 공원이익은 50원이네 딱 나오죠. 고정원가는 계단식의 단계별 고정원가의 형태를 취한다. 즉 생산량 수준별로 고정원가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이 경우 손익분기점 매출량은 얼마냐 이거죠. 판매량이 1000 이하일 때 1000에서 3000일 때, 3000에서 6000일 때, 6000 이상일 때 이렇게 네 가지에 따라서 고정원가가 15만원, 25만원, 35만원, 40만원 지금까지는 일정하게 15만원이면 15만원이라고 했는데 생산량에 따라서 판매량에 따라서 이 고정원가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고정원가는 일정 범위 내에서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이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그래프를 그리면은 계단식으로 15만, 25만, 35만, 40만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계단식으로. 그 다음 페이지를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고정원가가 15만, 그죠? Y축이 15만인 데서 하는데 그건 1000 이하. 그리고 25만인 게 1000에서 3000. 35만인 게 3000에서 6000 그리고 수량이 6000에서 8000일 때 40만원 이래서 되는데 그렇게 계단식의 고정 원가가 생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BEP는 얼마냐 이렇게 보면은 이와 같은 그래프가 생기고 이제 총 공원이익은 어떤 거죠? 총 공원이익은 아까 50원? 그죠? 변동원가가 50원이고 가격이 100원이고 거기면 생산량에 따라서 뭐 이렇게 50원씩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1000개를 생산한다. 그러면은 얼마겠어요? 1000개에 50원이니까 5만원이 뭐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 그래프에서 검은색 선, 예? 원점을 통과하는 검은색 선이 이제 총 공원이익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답이 뭐냐? 그럼 그래프상으로는 아마 이 검은색 선이 만나는 게 8000이네요. 8000. 수량이 8000이니까 8000일 때 40만원 하나에 50원씩 공원이익이 나오니까 50 곱하기 8000에서 40만원이 나오는데 그 전은 아마 만나지 않는 거 보니까 교체하지 않는 거 보니까 그런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다. 풀 수 없는 해다. 이럴 거예요, 아마. 예, 요거를 과정을 여러분 보면 판매량이 8000개일 때 공원이익과
고정원가가 일치하고 있어 손익분기점이 된다. 요거를 이제 앞에 그래프에서 알 수 있었고요. 단계별 고정원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이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다.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그래, 그 계단 단계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이는데, 시행착오법을 이용하여 손익분기점을 구할 수 있는데, 시행착오법을 이용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아까 1000개 이하라고 그랬죠. 1000개 이하라고 그러면 고정원가가 15만원인데 손익분기점 수량이 15만원이 되려면 3000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0개 생산해봤다 아까 50원씩 밖에 못 버니까 5만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고정원가를 상회가 안 되죠. 고정원가가 위죠. 그러니까 아까 그래프가 밑에 있었으니까 이건 가정과 모순된다. 그런 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1001개에서 3000개 사이면은 고정원가가 25만원인데 손익분기점 수량이 5000개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1001개에서 3000개 그러니까 벌써 가정과 모순되죠. 그리고 3000개에서 6000개 사이라고 할 때는 고정원가가 35만원인데 손익분기점 수량은 뭐예요? 7000개가 돼야 되는데 3000개, 6000개 사이라는 가정에 모순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6000개 이상이라고 가정할 때 6000개 이상이라고 가정할 때만 고정원가가 58, 4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손익분기점 수량은 40만원, 58, 40 이렇게 돼서 이거는 그 뭐 시행착오법이라고 할까? 뭐 이렇게 대입을 해봤을 때 되는 거죠. 아까 그래프에서 그 고정원가가 다 그 공원이익선보다 위에 있었죠. 마지막 그거 빼고 교체하는 거 빼고 그러니까 6000개 이상인 경우 빼고는 다 위에 있으니까 거기서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가정의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CVP 분석에서는 총 공원이익이 마지막 거다. 뭐 이렇게 여러분 보면 되는 거죠. 8000개다. 뭐 그렇게 뭐 어렵지 않죠?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교과서 94페이지. 교과서로 94페이지고 슬라이드로 하나만 더 하면 뭐 그 길고 긴 CVP 분석이 이제 끝나요. 다음 넘어가셔서 원가 동인이 여러 개다. 원가 동인이 여러 개다. 그냥 생산비, 제조비만 드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비, 제조원가만 드는 게 아니라 이거를 또 배달까지 해준다. 그러니까 운송비도 든다. 운송원가도 든다. 했을 때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라는 게 원가 동인이 여러 개인 경우에 CVP 분석이에요. 결국은 CVP 분석이라는 것은 여러분 눈을 감고 이렇게 한번 쫙 생각을 해보면은 그 가격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뺐을 때 그 이익 이걸 우리 공원이익이라고 한댔죠. 이 공원이익이 고정원가를 그 충당하느냐 그거를 우리 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원가를 움직이는 것은 판매량뿐만 아니라 이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다른 원가 동인도 존재할 수 있다. 다른 원가 요인도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송원가는 판매 수량보다는 운송 횟수가 보다 적절한 원가 동인이 될 수 있다. 그죠? 양적인 것보다 몇 번 왔다 갔다 하느냐. 그죠? 몇 개를 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번 왔다 갔다 하느냐에 따라서 뭐 그 운전하시는 분 기사님의 그 인건비도 들어갈 거고 그 또 뭐 연료비 기름값 같은 것도 가스비도 들어갈 거고 뭐 그거에 따라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고려를 해주는 게 그 CVP 분석에서도 아니면 이익을 계산할 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품과 관련된 변동원가로 판매 단위당 변동원가와 운송 횟수당 변동원가 두 종류가 있다고 하고 이때 판매량을 QS, 운송 횟수를 QT라고 하면 이 기업의 이익은 그래서 공훈이익은 뭐예요? 단위당 판매 가격에서 단위당 변동원가를 빼준 다음에 아까 판매량이 QS라고 그랬죠? QS 곱해주면 되죠. 그만큼 공훈이익이 나오는 거고 공훈이익에다가 뭐죠? 운송원가는
운송 횟수당 변동 원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한번 운송하는데 변동 원가가 얼마고 그거에다가 운송 횟수가 얼마인지가 나오면은 운송 원가를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공원이익에서 운송 원가를 빼주고 기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원가를 빼줬을 때 그게 이제 이익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이익이 된다. 그래서 그 박스 안에 든 식을 보면은 이익은 공원이 단위당 판매 가격에서 변동원가를 뺀 거 곱하기 QS 판매량을 곱한 거를 공원이익에다가 빼기 운송횟수당 변동원가에다 QT 운송원가를 빼고 기타 고정원가를 빼준 이런 식에 따라서 이익이 나온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운송원가는 판매량과 무관한, 판매량은 얼마냐 그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운송 횟수가 기준이 돼서 원가 동인이므로 판매량의 관점에서는 고정원가라고 할 수 있다. 고정원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판매량의 관점에서 손익분기점 매출량을 구하면 아래와 같다. 다만 여기서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구하려면 운송횟수 QT 및 운송원가가 확정되어야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 제시해 주겠죠. 그러면 손익분기점 판매량이라는 것은 결국은 운송원가가 들어갔고 거기에다 고정원가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단위당 공원이익으로 나눴을 때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나눈다. 그죠?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매출량 QS 및 공원이익이 확정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공원이익에서 고정원가를 빼고 단위당, 그러면 이제 그만큼 뭔가 이익이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운송원가도 우리 고려해야 되니까 운송을 몇 번 할 거냐 구하려면 단위당 운송원가를 공원이익에서 고정원가를 빼준 거로 나누면 손익분기점 운송 횟수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렇게 나온다. 이거 실제 예를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은 크게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연습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예, 보세요. 항상 저기 회계 실무, 저랑 무역회계 실무 수업할 때는 연습장을 옆에 갖다 놓고 책도 갖다 놓고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도 읽고 풀고, 예?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자기가 공부하는데도 효과적이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보세요. 제품당 판매 가격이 1,000원, 단위당 변동 원가가 500원. 그럼 공원이익 얼마예요? 500원이겠죠. 그죠? 다음에 운송횟수당 변동 운송 원가가 얼마? 3만원. 고정 원가가 얼마? 100만원. 그러면 그 손익분기점 매출량은 얼마가 돼야 돼? 그러면은 운송횟수가 10회다. 그러면 총 지금 우리가 보상해야 되는 게 고정원가가 100만원이 들고 한 회 운송할 때 3만원이 들면 130만원이 드네요. 그죠? 10회니까 30만원, 100만원, 130만원인데 그게 공원이익이 500이면 130 나누기 500 하면은 얼마가 되나요? 2,600? 그죠? 네? 그 다음 페이지. 그죠? 쉽잖아요. 운송원가는 1회당 3만원에 곱하기 10회니까 30만원. 고정원가는 100만원 하면 합쳐서 130만원. 단위당 공원이익이 500원이면 손익분기점 매출량은 2,600개.
그죠? 그리고 손익분기점 운송횟수를 몇 회로 하면 좋은가 했을 때, 예? 운송횟수당 아까 운송원가가 얼마라고 했어? 3만원. 그죠? 3만원이죠. 고정원가는 얼마예요? 100만원. 아까 3640개. 그러면은 공원이익이 3640개 곱하기 아까 50원이었죠? 그 500원. 그죠? 공원이익이 500 곱하기 3640 하면은 182만원. 총 공원이익은. 거기서 고정원가 빼주면 82만원. 나누기 운송횟수당 운송원가는 3만원. 하면 총 28회. 28회를 운송을 해야 그 운송 그 손익분기점 나온다. 그럼 평균 매출량은 3640개를 28회 해야 되니까 한 번에 130개씩은 팔아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이 내용이 그 책에 95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뭐 계산식인데 똑같은 로직 이 4장에서 얘기하는 건 제가 여러 번 루차에 걸쳐서 얘기하지만 여러 번 여러분들 저거 했을 때 그 크게 그 어렵지 않다. 한 가지 로직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 조금씩 운영된 거고, 여러분들 아마 계산식 보면은 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이루어진 거지 뭐 크게 어려운 그런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아마 좀 제 강의를 그 주의 깊게 들고 책 듣고 책을 보고 그랬으면은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 보고요. 좀 어렵거나 그런 학생들은 좀 반복해서 풀고 그러면은 익숙해지고요. 그리고 또 그래도 이해 안 되고 그러면은 저한테 뭐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또 저거 할게요. 근데 로직은 간단한 게 결국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빼면 그만큼 이익이 나오는데 그게 결국 고정원가를 얼마나 충당하느냐, 그게 이퀄이 되면 그게 바로 손익분기점 매출액이다. 그거를 가격으로 나눠주면 매출량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가정이 이렇게 어긋났을 때, 가정이 뭐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제품을 생산한다든지 원가 동인이 여러 개가 있다든지 고정비가 일정하지 않고 계단식으로 바뀐다든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까지 고려하는 게 이제 이 4장에서 본 거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혹시 뭐 어려운 학생들은 복습으로 여러분 문제 풀고 그러면 하고, 또 제가 마찬가지로 지금 4장이 이제 끝나가는데 4장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엑셀을 활용한 CVP 분석이죠. 이제 계산이라든지 아까 민감도 분석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던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이제 엑셀 차트 같은 거를 스프레드시트 차트를 이용하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는 게 부록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엑셀을 직접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계산하고 저거 하길 바래요. 그거까지는 제가 부록은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가는데, 마찬가지로 이 4장에 여기 그 책으로 보면 107페이지 보면 연습 문제가 나오죠. 연습 문제가
총, 꽤 많아요. 여러분들. 24번까지 연습 문제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대로 홀수번, 네? 홀수번에 대해서는 그 A4 용지에다가 그 오른쪽 위에다가 이름 한 번 쓰고 그 왼쪽 위에다가는 뭐 여기 같으면 챕터 4 이래가지고 뭐 홀수번 이렇게 하겠죠. 그래가지고 쭉쭉 그냥 연필이나 이런 거로 이렇게 적어서 써라. 응? 뭐 레포트를 꼭 제출하고 이런 건 나중에 물론 하겠지만 그런 거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공부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했다가 나중에 학교 올 때 제출하자.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4장이 끝났고요. 4장이 끝났고 이제 5장 의사결정을 위한 원가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을 위한 원가 분석 다음 제5장 의사결정을 위한 원가 분석으로 넘어가는데 거기 이제 책에 그 프롤로그 처음인데 거기 이제 야구 얘기가 나와요. 그 2013년 12월 추신수 선수가 텍사스 레인저스에 입단하면서 7년 동안 1억 3천만 달러면 얼마죠? 1억 3천이면 벌써 한 2,500억 되네. 엄청나네. 연당 한 400억 가까이 지금 118페이지 그 프롤로그 하고 있습니다. 대형 계약을 맺은 것이 화제가 됐다. 통산 출루율이 워낙 뭐 추신수를 보고 우리가 5툴 플레이어 그러죠. 5툴 플레이어죠. 저는 이제 그 야구 같은 거 이렇게 뭐 중계를 본다든지 경기장에 가서 직관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뭐 타석이면 타석, 출루면 출루, 타석, 수비, 뭐 도루 뭐 그런 것도 있죠. 또 뭐 포볼로 나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하여튼 5툴 플레이라고 그래요. 안타 뭐 이런 것들 5가지 모두 잘하는 대형 선수죠.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뭐 많은 선수도 있지만 미국 그 메이저리거에서도 한국 선수 중에는 추신수가 최고다. 물론 박찬호라든지 유현진 같은 선수가 있지만 그 선수보다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또 이분이 성실하다고 그러죠. 이 추신수 선수가 성실하고 또 최근에 미국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추신수 선수가 또 감동적인 걸 했죠. 굉장히 다 이렇게 야구도 안 열리고 그러면은 이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선수들은 이미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좀 감봉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돈도 받고 워낙 그 스타들 돈을 많이 받고 버는 사람들이 관계없지만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플레이어가 되기 위한 마이너리그 선수들 있잖아요. 마이너리그 선수들이 경제적으로 고생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국민한테 주듯이 그 선수들한테 뭐 이렇게 뭐 몇 억인가 뭐 이렇게 줘가지고 이게 뭐 나눠서 이렇게 줄 수 있게 뭐 그래가지고 되게 감동적이었다 이런 얘기 그런 미담도 우리가 듣고 했는데 거기서 보면은 추신수 선수가 그 정도로 해서 기대가 됐고 뉴욕 양키스에서는 그를 영입하기 위해 7년에 1억 4천만 불을 제시했지만 뉴욕으로 안 가고 텍사스에 갔어요. 뭐 여러 가지 이건 그 추신수 선수가 봤을 때 뭐 좀 더 준다고 했을 때 그게 유리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물가라든지 거기서 사는데 또 이렇게 가족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내려서 그냥 산 거죠. 그래 누가 이게 보면은 1억 3천만 원 거기서 받느니 뭐 1억 7천 4천만 원 받고 가는 게 뉴욕 가는 게 좋지 않아 그랬지만 그건 또 다른 여러 가지 의사결정 요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신이 만일 양키스나 레인저스의 단장으로 추신수 선수와 협상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어떤 계약을 제시했겠느냐. 그죠? 반드시 데려오고 싶었으면 뉴욕 양키스에서 추신수 선수를 데려오고 싶었으면 1억 3천만 불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주고 거기에서 뉴욕에 살기 때문에 거기서 추신수 선수 입장에서는 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고려를 해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차이가 1,000만 달러 가지고는 텍사스 레인저스에 안 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 이상 줬어야 되는 거죠. 예? 뭐 그게 3천만 달러일지 뭐 4천만 달러일지 5천만 달러일지 뭐 그런 거 모르겠는데 그 이상 줘야 된다. 그래서 이 사실은 프로 스포츠는 다 돈의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런 거 좋아하는 학생들은 그 머니볼, 미국 프로야구에 대한 머니볼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재밌을 거예요. 보다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런 거 보면은 결국은 그 프로야구 선수들 세계적인 하여튼 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의 프로야구 선수들이 돈에 움직이고 그러는데 결국 그 선수들을 잡는 거는 그 구단의 여러 그 스카우트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저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다 이런 것도 다 의사결정인 거죠. 의사결정. 그래서 의사결정 그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무역실무에서 배우는 이 관리회계가 이 관리회계가 상당히 이 여러 분야에서 유용하다. 그런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구단은 총 연봉을 어떻게 결정했을까? 그리고 그 해태제가는 그 뭐 품귀 소동을 빚은 허니버터칩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지 않았다. 또 공급 능력을 초과하는 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과연 이러한 결정은 합리적일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영자는 크고 작은 다양한 의사결정 문제에 부딪힌다. 그래서 새로운 선수를 영입할 것인가? 또 신제품을 출시할 것인가? A국의 공장을 B국으로 이전할 것인가? 서울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신규 노선에 취항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경영자의 선택은 기업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비단 경영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대부분도 여러 대안 중에서 최적의 대안을 찾는 의사결정의 연속이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접근법은 뭐가 있느냐, 또 각각의 상황에서 그 접근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래서 본장에서는 기업 이익을 극대화하는 대안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되는 원가 개념을 설명하고 재무정보를 기초로 최적의 대안을 찾아가는 일반적인 접근법과 이를 활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기를 한다.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 그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 의사결정, 경영활동은 다 의사결정의 연속인데 그 의사결정의 연속을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운영 업무로부터 비경상적인 전략적 업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의사결정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뭐 자재를 구매한다든지 생산한다든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은데 또 신제품 개발이나 출시 여부 결정, 새로운 판매 촉진 정책 도입, 생산 라인의 신설이나 폐쇄 여부 결정 등과 같이 비경상적인 경영 의사결정도 있다. 근데 하여튼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먼저 문제가 뭔지를 당면한 문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당면한 문제를 파악하는 것, 당면한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서 결국은 시장에서 살아남고 더 나아가 성공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영자의 어떤 직관이나 영업 결과, 부서 관리자의 의견을 통해 문제점이 제기되면 그 배경이나 원인 그리고 해결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분석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맨 먼저 우리 문제인식, 문제가 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중에서 대안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 그래서 대안을 탐색하는데 결국 뭐 정보를 탐색하고 대안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재무적인 차원에서 계량적으로 대안의 재무적인 영향을 검토하는 게 있죠. 주로. 그걸 했을 때 이익이 얼마고 매출은 얼마고 수익은 얼마고 비용은 얼마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비재무적으로 비계량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것들이 또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대안의 선택과 실행, 대안의 선택과 실행, 그 중에서 우리가 체크하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고 실행에 옮기게 되고 마지막으로 사후평가하게 되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은 문제 파악, 대안의 탐색, 대안의 재무적 영향 검토, 또 비재무적 영향 검토. 비재무적 영향 검토에는 뭐 기업의 전반적인 환경이나 전략 또는 목표, 기업의 구성원, 협력업체와의 관계 등 여러 질적 요소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대안을 선택하고 대안을 실행하게 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의사결정 결과와 대안을 실행한 부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보통 의사결정 과정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문제 파악, 대안의 탐색, 대안을 그런데 계량적으로 탐색하는 경우 있고, 비계량적으로, 재무적으로, 비재무적으로 할 수 있고, 대안의 선택과 실행에 있어서는 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사후평가가 이루어지는 이런 단어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경영자가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은 첫 번째 당면한 문제를 파악하는 거죠. 그럴 때는 경영자의 어떤 직관이나 인투이션이나 영업 결과, 부서 관리자의 의견을 통해 문제점이 제기되면 그 배경이나 원인 그리고 해결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네?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법, 대안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실행 가능성이 없는 대안은 제거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구체한다. 뭐 예를 들어서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 새로운 기술자들을 하느냐, 아니, 연구 개발을 또 어떻게 하느냐, 또 외부에서 개발된 것들을 사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실행 가능성이 없는 것들은 제거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구체한다. 또 실행 가능한 대안을 재무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해서 각 대안별로 원가라든지 수익을 예측해서 재무적 영향을 평가한다. 그리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제약 조건 등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해야죠. 네? 대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피저블 하면서 우리한테 가장 큰 이익을 주거나 또는 가장 적은 손해를 준 그런 대안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대안을 비재무적, 비계량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업의 전반적인 환경이나 전략 또는 목표 기업의 구성원, 또 협력업체와의 관계 등 여러 질적 요소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다 검토를 하면 우리한테 맞는 대안이, 최적 대안이 뭐가 나오겠죠. 그럼 대안을 선택하고 그 대안을 실천에 옮기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의사결정 결과와 대안을 실행한 부서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죠. 예, 요 내용까지가 교과서로 보면은 이제 119페이지에 있고요.
거기서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정보는 크게 퀀티티 하면 양이죠. 퀀티티브 인포메이션, 계량적 정보가 있고, 질적인 정보는 퀄리터티브 인포메이션, 이렇게 정성적 정보, 뭐 정량적 정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계량적 정보다 그러면은 화폐 가치로 측정되는 수익, 원가, 이익 등과 같은 재무적 정보가 일반적이다. 하여튼 숫자로 표현이 되는 거, 그걸 이제 재무적 정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화폐는 아니지만 뭐 시장 점유율 퍼센티지라든지 불량률과 같은 비재무적인 정보도 포함돼요. 이런 걸 우리가 계량적 정보라고 해요. 계량적 정보. 그래서 계량적 정보가 돼야 여러분들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되죠. 그때 또 비교하고 이런 것도 편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것도 편하고 그런 걸 계량적 정보라고 하고, 그래서 퀀티터티브 인포메이션, 그리고 질적인 정보는 퀄리티티브 인포메이션은 주로 비재무적인 정보로서 뭐 종업원의 어떤 사기라든지 종업원의 갈등이라든지 거래처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기업의 대외적인 이미지라든지, 그래서 화폐 가치로 측정할 수 없는 정보, 화폐 가치로 측정할 수 없는 정보를 우리가 질적인 정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어떤 문제라든지 우리가 연구할 때도 그래요. 논문을 쓰거나 연구할 때도 어떤 문제가 분명히 어떤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그거는 이제 명제라든지 뭐 가설의 형태로 연구를 할 때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정량적으로 그러니까 숫자를 이용해서 통계라든지 수학 같은 거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요. 그걸 이제 정량적 어프로치, 정량적 어프로치, 거기서 퀀티터티브 어프로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여튼 이거는 뭐 정량적 어프로치라니까 숫자로 딱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그런 거보다도 논리적으로 사고를 한다든지 뭐 사례를 파악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그 이론적인 그런 배경 하에서 이걸 추론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는 거, 숫자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가지 논리성이나 뭐 이런 접근법을 통해서 하는 거를 정성적 접근, 그거를 우리가 퀄리터티브 어프로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퀄리터티브 어프로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실제로 어떤 우리가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계량적 접근, 하나는 정량적 접근, 하나는 정성적 접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나쁘다 얘기할 수 없어요. 뭐 아무래도 뭐 추세가 이렇게 정량적인 어프로치를 많이 하고 또 막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고 이러는 게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고, 학문 세계에서도 그런 거를 많이 하죠.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뭐 그 실증주의가 굉장히 많이 저걸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뭐 그게 반드시 맞다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막 주식시장에서 주식에 대한 분석을 하고 뭘 하더라도 그 주식의 어떤 주가 추이라든지 계량적인 접근을 한다든지 뭐 차트 분석을 한다든지 해서 하는 거는 뭐 정량적인 계량적인 접근이라고 그러면은 그거보다도 현재 뭐 환경이라든지 또 어떤 그 산업의 어떤 동향이라든지 또 그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그 직원들이라든지 경영자들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어떤 트렌드라든지 그런 게 변했을 때 어떻게 가느냐, 그걸 보고 한다면 그거는 정성적인 접근이죠. 정성적인. 그래서 큰 그런 걸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뭐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항상 우리가 어떤 문제를 규명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둘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죠.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써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보통 정량적인 접근, 정성적인 접근,
퀀티터티브 어프로치, 퀄리터티브 어프로치를 같이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는 정보를 계량적 정보와 질적인 정보, 정량적 정보를 같이 활용한다. 그리고 근데 이 두 가지 접근법이라 두 가지 정보는 뭐 우리가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나 공부하는 데 있어서 특히 여러분처럼 대학을 경영학과 관련된 이런 학문을 공부하는 데 있으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잘 알아야 돼요. 네? 알겠죠? 뭐 이런 거죠. 뭐 학생을 평가하는데 그 학생의 뭐 성적이 몇이고 뭐가 어떻고 토익 성적이 몇이고 학점은 얼마고 뭐가 얼마고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화를 통해서 이 학생이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자세가 어떻고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을 본다면 그거는 또 정성적인 정보를 통해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량적이냐 정성적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두라고 제가 좀 비교적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 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책에 어떤 대안이 있을 때 대안을 비교하고 선택하는 게 그 이제 관련 정보를 식별하고 분석하는 건데 그림 예제 5-1에 나와 있어요. 예제가 좀 긴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 좀 책 보고 이렇게 읽으시면 뒤에 이제 표까지 있어가지고 좀 긴데 저랑 같이 보시죠. 그 보기 예제 5-1 그래서 건축용 샤시 도매 업체인 S사는 샤시 제조업체인 A사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건축업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A사는 S사가 위치한 공단 내에 있으므로 필요한 양만큼만을 바로 주문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 건축업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A사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며 상대적으로 품질이 더 나은 B사의 제품을 선호한다고 한다. B사로부터 자재를 조달할 경우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자체 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B사는 S사로부터 3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일정 수량 이상의 대량 구입을 요구하고 있고 B사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인수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뭐죠? 그러니까 A를 B로 옮기려면 B사가 좀 운송비 같은 게 많이 시간이 걸릴 거고 그리고 또 대량 구입을 해야겠네요. 네, 한 번에 아무래도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요구하고 만약 B사로부터 구입할 경우 운송비가 증가할 것이며 보관 창고 대량 구입을 하니까 보관 창고 창고비 그런 비용이 운영이 불가피하다. 현재 S사에서는 여유 공간을 타 업체에 임대하고 있으나 B사와 거래할 경우 이를 회수하여 보관 창고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그죠?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B사로 옮기려면은 그거를 보관 창고로 사용해야 되니까 임대료를 못 받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기회비용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임대료만큼 받는 거를 보관 창고로 쓰면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죠. B사로부터의 운송에 사용할 차량은 추가 구입 없이 현재 차량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추가적인 차량 구입비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거래선을 B사로 변경할 경우 제품의 품질 검사가 필요 없다. 없으므로 품질 검사원을 더 이상 고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만큼 세이브가 되는 거죠. 다만 품질 검사 기계는 처분 가치가 없어 그대로 보유할 예정이다. 한번 들어간 기계는 B사로 옮긴다고 해도 그거를 그냥 처분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 한편 소매업자에 대한 판매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A사 및 B사의 B사와 각각 거래할 경우 관련된 재무자료다. 이렇게 됐을 때 A사가 있고 이제 B사가 있는데 우리 보시면 거기 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A사는 매출량이 1000단위, B사는 1500단위, 판매 가격은 A사는 만원, B사도 만원, 구입 단가가 4,000원, 4,000원, 매출액이 그러면은 뭐죠? 뭐 매출량 곱하기 판매 가격 하니까는 1000만원, 1500만원, 구입 원가는 400만원, 600만원, 그죠? 똑같이 4,000원인데 양이 달라지니까 품질 검사원 급여가 20만원 있었는데 B사로 옮기면 그게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품질 검사 기계의 감가상각비는 그대로 들죠. B사로 옮기더라도 검사원이 필요 없지만 그건 들어야 되는 거고, 운송기사의 급여는 20만원, 20만원 똑같고, 유류비가 뭐니까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나고, 차량 감가상각비가 50만원이고 똑같다고 그랬죠. 판매비는 100만원인데 60만원으로 줄고, 재고 대량 구입에 따른 금융 비용이 뭐 80만원, 그만큼 든다고 그러고, 보관창고 임대 수익이 A사 때는 100만원이었는데 B사는 이걸 바꿔야 되니까 없는 거죠. 수익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랬을 때 바꾸는 게 좋으냐 안 바꾸는 게 좋으냐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럼 넘어가 봅시다. 문제를 이제 교과서로 보면 121페이지요. A사, B사가 있을 때 중요한 손익계산서를 한번 우리 계산해 보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보면은 매출액은 뭐죠? 그 수량이 다르니까 1000만원, 1500만원이었죠. 구입원가는 400만원 똑같은데 수량만 달라지니까 600만원. 품질 검사비는 앞에 거는 40만원, A사와는 40만원인데 B사는 20만원. 그죠? 왜 그러냐 하면은 품질검사원의 급여가 필요 없으니까 급여가 빠지는 거죠. 운송 관련 비용은 아까 기사가 20, 유류비가 20, 차량 감가상각비가 50, 그래서 90만원인데 B사는 20, 100, 50, 그래서 170만원이 되는 거죠. 판매비는 100만원, 60만원 되는 거고, 이자 비용은 B사만 80, 임대 수익은 100. 그러면은 여기서 보세요. 수익이 들어가는 거는 1000만원과 100만원이죠. 그죠? 비용은 구입원가 400, 품질검사비 440, 운송 관련 비용 530, 판매비 100만원, 630이죠. 그러면 1100에서 630 빼면 470만원이죠. 그런데 B사로 한다 그러면은 매출액이 1000만원에서 구입 원가가 600만원이고 품질 건사비가 20만원, 운송 관련 비용 170, 판매비 60, 이자비 80 하면은 뭐예요? 전체에서 임대 수익은 없어지니까 1500만원에서 600만원, 620, 720, 790, 850, 930 빼니까 1500에서 930만원을 빼주니까 570만원. 그러니까 A사와 거래할 때는 470이었는데 B사랑 거래할 때는 570이라고 해서 100만원이 증가하는. 100만원 증가. 그러면 100만원이 의사결정에서 증가하니까 B사랑 해야겠네. 이런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100만원이 더 이익이 창출되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총액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각 대안의 모든 손익 항목을 모두 나열해서 각 대안의 총액을 비교하는 방법. 이거를 총액
접근법이라고 해요. 총액 접근법이라고. 그래서 대안별로 손익 항목을 모두 나열하여 각 대안의 손익 총액을 비교하는 방법을 총액 접근법이라고 하는데, 그거까지 가고 122페이지로 가면,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다 할 필요 없이 A, B에 변화한 것만, 진분 있는 것만 고려해서 이게 플러스로 나오면은 뭐 B를 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에서 B로 했을 때 변화하는 게 뭔지만 우리 보자. 매출액 500 늘어나죠. 구입 원가 뭐 200이 줄죠. 200이 더 늘어나니까 원가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품질 검사원 급여는 B로 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20만큼 이익이죠. 품질 검사 기계 감가상각비는 똑같죠. 운송기사 급여는 똑같으니까 고려할 필요 없죠. 운송 유류비는 뭐니까 20 하던 게 100만원이 돼서 80이 늘어나니까 마이너스 80이 되죠. 차량 감가상각비는 똑같죠. 비교할 필요 없죠. 판매비는 100이었던 게 60이 되니까 40이 줄어들죠. 40이 줄어드니까 플러스 40, 40만큼 이익인 거죠. 또 재고를 대량 구입에 따른 금융 비용이 80만큼 늘어나니까 마이너스 80이 되죠. 보관창고 임대수익이 A에서는 100만원씩 벌었었는데 보관창고를 쓰면은 그걸 못 보니까 결국 100 손해죠. 이렇게 따져서 이 표에 그 마지막 칼럼 B사 선택 시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매출액이 플러스 500이고 플러스가 또 판매비가 품질검사원 급여 플러스 20, 또 판매비 플러스 40, 그러면은 이제 플러스는 560이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280, 마이너스 360, 마이너스 460 하면은 560에서 460을 빼니까 플러스 10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겠어요? 플러스 100 이렇게 나와요. 아까랑 똑같죠? 네, 똑같아요. 그런데 계산을 좀 변화가 없는 건 고려하지 말고 빨리빨리 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예제는 사실은 뭐 굉장히 간단한 예제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때 복잡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일이 다 하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랬을 때 변동이 있는 것들만 우리 그걸 하자라고 해서 한 게 그 증분접근법, 총액 접근법에 대응해서 증분접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목별로 특정 대안을 선택했을 때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구하고 이 차이들을 합산해서 해당 대안이 바람직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증분접근법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A 대안을 쓰고 있었는데 B 대안으로 바꾸는데 이걸 바꿀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모든 항목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A는 총 얼마, B는 총 얼마 해서 비교하는 게 총액접근법이라면 A, B로 바꿨을 때 변화 없는 것들은 고려하지 말고 단순하게 변화되는 것들만 고려해서 오른쪽에 만들어서 B사로 바꿨을 때 얼마나 이익이 내느냐 해서 하는 거. 결과는 같죠. 결과는 같는데 얼마나 그게 좀 더 수월하게 더 할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 보는 거죠. 그래서 증분접근법이라는 것은 각 항목별로 특정 대안을 선택했을 때 손익에 미치는 영향 차이를 구하고 이 차이들을 합산해서 해당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여부를 판단하는 거고 두 접근법의 결과는 동일하지만 증분접근법의 경우 총액접근법보다 분석에 필요한 회계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다. 두 접근법의 결과는 동일하지만 증분접근법의 경우에는 분석에 필요한 회계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다. 변화 없는 거 이런 건 분석하지 않겠다 이거죠. 그런 거 자료 모여서 두 번이나 쓰고 이런 거 다 그거 하니까 품질 앞에 예에서 보면은 품질 검사 기계의 감가상각비, 운송기사의 급여, 차량 감가상각비는
각 대안별로 동일한 금액이므로 증분적분법에서는 이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차이가 나는 항목을 정확히 구분해서 계산에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항목을 누락할 위험이 또 존재한다. 뭐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누락할 위험이. 그래서 중분적분법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좀 꼼꼼하게 총액적분법으로 모든 항목들 다 파악하고 모든 거 다 하는 그런 총액적분법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예, 지금 이제 증분적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얘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 시간의 마지막으로 그 관련 정보의 식별과 분석.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정보, 관련성이 있는 정보를 이제 관련 정보라고 부르는데 수익 및 원가의 증감분을 각각 증분 수익과 증분 원가로 구별하는데 비사를 선택할 때 증분 이익이 되는 건 매출액은 500만원, 매출 원가는 200만원 비용이죠. 품질검사원 급여는 20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20만원에 괄호를 치면 보통 마이너스라는 소리죠. 그만큼 비용이 줄어들고 운송유류비는 80이 늘고 판매비는 40이 줄고 100에서 60이 됐죠. 40이 줄고 재고 대량 구입에 따른 이자 비용이 80이 늘고 왜요? 한꺼번에 많이 사니까 그만큼 그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만큼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또 보관 창고 임대 수익이 100만원씩 벌던 게 못 벌게 되니까 100만원이 줄고 그렇게 됐을 때 여기 나와서 전체 500 중에 400만원의 비용인 거죠. 200에다가 180 마이너스 20해서 180 260, 220, 300, 400 400만원씩 원가가 주니까 총 500에다가 400을 빼면 100만큼 증분이익이 100만큼 나오는 거죠. 100만큼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요거까지 우리가 공부한 게 123페이지 그 교과서로 123페이지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들이 이제 관련 수익 및 관련 원가, 또 기회 원가, 아까 기회 원가, 회피 가능 원가, 기발생 원가 이런 항목들이 나와요. 그래서 관련성이 있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보, 다시 말하면 그 정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의사결정이 달라지게 만드는 정보를 관련성이 있는 정보라고 하고요. 또 여기에는 뭐 수익과 관련이 되면 관련 수익이고 비용, 원가랑 관련되면 관련 원가로 구별될 수 있겠죠. 그래서 관련 수익은 우리 아까 앞에 예제를 보면은 B사를 선택할 경우에 매출액이 증가하므로 매출액이 관련 수익이 된다. 당연히 하죠. 에? 아까 1000만원에서 1500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B사를 선택할 때 500만큼 변화가 있으니까 그게 관련 수익이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관련 원가는 선택 가능한 대안 간의 차이가 있는 미래 원가다. 하여튼 차이가 나는 원가 의사결정에 반드시 고려돼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는 조건이 다 있는데 A, B 두 개가 똑같으면 고려할 필요 없어요. 똑같으면. 그런데 대안별로 금액이 다르고 미래에 발생할 원가여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형에는 특정 대안을 선택했을 때 추가로 발생하는 원가, 아까 뭐 운송비 같은 거 더 들고 금융비용, 재고비용이 더 들고 뭐 이런 것들이죠. 특정 대안을 선택하면 회피 가능 원가, 품질 검사원의 급여 같은 거는 이제 줄일 수 있었죠. 특정 대안을 선택하고 다른 대안을 포기함으로 잃게 되는 수익, 즉 기회원가. 아까 뭐죠? 기회원가가 임대료를 했는데 이걸 보관창고로 쓰니까 그만큼 봐요.
그래서 구입원가라든지 품질건상 급여라든지 운송유류비라든지 판매비 또 재고 대량 구입에 따른 금융비용 이런 거 또 B사 선택 시 포기해야 되는 보관창고 임대수익 이런 것들은 관련 원가다 이거죠. 그렇지만 품질검사 품질검사비 같은 거는 양쪽에 다 들어가죠. 그죠? 품질검사 기계 감가상각비 이런 거는 같이 들어가고 대안 간에 하여튼 A, B가 차이가 없는 거 미래 발생 원가 중에서도 비관련 원가가 존재할 수 있는데 운송기사 급여는 A로 가던 B로 가던 20만원으로 똑같죠. 이런 것들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relevant 하지 않다. 관련이 안 되는 A, B 중에 하나를 택하는 의사결정에서 관련이 안 되는 원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죠? 다음에 이제 기회원가, 뭐 회피 가능 원가, 기발생 원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오늘 요 페이지까지 하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수업 시작한 지 75분이 지났죠. 76분, 77분을 향해서 가고 있어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여튼 요 관련 원가서부터 우리가 2020년 오늘 4월 24일 날 2020년 4월 24일 날 이 7주차 아니 이제 제가 오늘 이제 강의 준비를 하는 거죠. 7주차 거를 그거 하고 그 다음에 5월 첫 주에 그 관련 수익 및 원가 기회원가 8주차에 회피 가능 원가 기발생 원가 원래 이제 중간고사 기간인데 중간고사는 좀 더 연기하기로 하고 그리고 그때 공부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도 많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한 대로 뭐 어떻게 보면 퀴즈 같고 재밌어요. 이 문제들. 그래서 이 5장이 되게 양이 많아요. 양이 많고 슬라이드도 많고 한데 좀 미리미리 예습도 많이 하고 네? 복습도 하고 문제 풀어가지고 연습 문제 홀수번 풀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제가 요거를 그러니까 그 날짜로 다음 주 수요일에 이 캠퍼스에 제가 강의 준비를 일찍 했는데 뭐 일찍 됐으니까 어쩌면 뭐 화요일서부터 이렇게 올리도록 할게요. 수업 자체는 29일이네요. 29일 수업인데 그 전에 28일쯤 제가 요거랑 또 퀴즈 문제도 같이 올리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듣고 테스트하고 연습 문제도 풀고 그러기 바래요. 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은 다음 주까지가 7주차고 그 다음 주 8주차가 원래는 이제 학사 일정상 중간고사 기간인데 그 수업을 계속하고 시험은 하여튼 나중에 이번 학기 중에 시험을 치르긴 치르는데 나중에 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러가지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만나기로 하고 뭐 하다가 질문사항이나 건의사항이나 뭐 여러가지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지금 아마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한 번 정도는 통화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